남편을 잃은 지 사흘째 되던 밤, 그 과부의 집 문 밖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눈발이 흩날리던 초겨울이었습니다. 하늘은 납처럼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고, 바람은 소리도 없이 처마 끝을 핥고 지나갔습니다. 마을 끝자락, 낮은 돌담으로 둘러싸인 작은 초가집 하나. 그 안에 젊은 과부가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갑작스러운 열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창 젊은 나이 30도 채 되지 않은 사내가 사흘을 앓다가 그대로 눈을 감아버렸지요. 장례는 마을 사람들의 손을 빌려 간신히 치렀습니다. 상복도 채 벗지 못한 채 사흘이 지났습니다. 향 냄새가 아직 방 안에 가득하고 구석에는 영정사진이 촛불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과부의 이름은 옥년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 마을에서 자란 여인이었습니다. 순하고 조용한 성품으로 마을 어른들에게 늘 칭찬을 받던 아이였는데 19에 시집을 와서 이제 21. 삶이 무엇인지 죽음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기도 전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아이도 없었습니다. 남편과 단둘이 이 작은 초가집에서 살아온 2년이 전부였습니다. 사흘이라는 시간은 그녀에게 사흘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평생이 지난 것처럼 무겁고 마치 눈 한 번 깜빡인 것처럼 공허했습니다. 밥도 제대로 넘기지 못했습니다. 물을 마시려 해도 손이 떨렸습니다. 그저 남편이 쓰던 베개 옆에 앉아 멍하니 창호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방 안에는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남편의 집신이 문 앞에 그대로 있었고 남편이 읽다 만 책이 펼쳐진 채 놓여 있었습니다. 세상은 멈춰 있는데 남편만 없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졌을 무렵 바람이 잠시 멎었습니다. 눈도 잠깐 그쳤습니다. 온 세상이 숨을 참는 듯한 정적이 흘렀지요. 옥년은 그 고요함이 오히려 더 두려웠습니다. 소리가 없다는 것이 이토록 불안할 수가 있구나 싶었습니다. 사람은 외롭고 무서울 때 소리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이쪽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저쪽에서 들려올 때 그것은 위안이 아니라 공포가 됩니다. 그때였습니다. 덜컥. 문이 아주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바람이라고 하기엔 이상했습니다. 방금까지 바람이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소리와 함께 분명히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각사각 눈 위를 밟는 소리였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마치 들키지 않으려는 듯 아주 느린 걸음으로 마당을 빙빙 도는 소리. 옥년은 숨을 죽였습니다. 심장이 손바닥까지 치고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누구시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발자국 소리만 계속되었습니다. 사각사각 한 바퀴, 또 한 바퀴. 마당을 천천히 도는 것 같았습니다. 옥년은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두 다리가 땅에 박힌 것처럼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버티다가 소리가 멎었습니다. 갑자기 아무런 예고도 없이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해가 뜨자마자 옥년은 문을 열었습니다. 하얗게 쌓인 눈 위에 발자국이 찍혀 있었습니다. 집을 한 바퀴 빙 둘러 있는 발자국. 선명하게, 규칙적으로.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들어온 자국만 있고 나간 자국은 없었습니다. 마당 안으로 들어온 흔적은 분명한데 어디로도 나간 흔적이 없었습니다. 울담을 넘은 것도 아니고 뒷문을 통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그것이 마당 안에서 그냥 사라져버린 것처럼.
바람이 불어 눈이 조금씩 덮이기 시작했지만 발자국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무언가가 남아있기를 원하는 것처럼, 마치 잊지 말라는 듯이. 옥녀는 오래도록 그 발자국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그림자는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이 발자국이 남아있는 채로 해가 졌습니다. 옥녀는 하루 종일 마당 안의 발자국을 지우지 않았습니다. 지우고 싶지 않았던 것인지, 아니면 지우는 것이 두려웠던 것인지 본인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방 안에 앉아 바깥의 발자국이 눈에 덮여 서서히 희미해지는 것을 창호지 너머로 바라보았습니다. 흰 눈이 그 위를 덮어도 어딘지 모르게 그 형태가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남아있다고 느껴지는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이후 단아기 밥을 가져다 주었지만 옥녀는 거의 입에 대지 못했습니다. 안악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이것저것 물었지만 옥녀는 짧게 대답하고 말았습니다. 발자국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말하면 더 실감이 날 것 같았습니다. 안악이 돌아가고 마을에는 다시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옥녀는 작은 기름 등잔에 불을 켜고 무릎을 감싸 안은 채 밤을 기다렸습니다. 자시가 가까워졌습니다. 그날 밤도 어김없이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사각사각.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눈을 밟는 소리였습니다. 어젯밤과 똑같이 마당을 느리게 도는 발걸음. 규칙적으로 천천히 멈추지 않고. 옥녀는 숨을 참았습니다. 이불을 끌어당겨 무릎을 감쌌습니다. 마음속으로 남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도 모르면서. 그때 들려왔습니다. 낮고 쉰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말이었습니다. 문 열어라. 옥년의 몸이 굳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죽은 남편의 목소리와 똑같았습니다. 낮은 톤, 살짝 쉰 듯한 질감, 말끝에 약간 올라가는 습관. 남편이 새벽에 물 한 잔 달라고 할 때 내던 바로 그 목소리였습니다. 옥녀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무서운지 반가운지 알 수 없는 눈물이었습니다. 당신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문 밖은 고요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문 열어라. 다시 한 번. 같은 목소리, 같은 말. 조금 더 가까운 거리에서 옥녀는 일어서려다 멈췄습니다. 무언가가 몸을 잡아당기는 것 같았습니다. 열고 싶다는 마음과 열면 안 된다는 마음이 동시에 밀려들었습니다. 문고리가 덜컹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그러다 점점 강해졌습니다. 마치 안으로 들어오고 싶어서 안달이 난 것처럼. 빗장은 걸려 있었지만 문 전체가 들썩이는 것 같았습니다. 문틀이 흔들렸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바람이 몰아쳤습니다. 아이 울음소리처럼 기묘하고 날카로운 소리가 처마 위로 지나갔습니다. 옥녀는 귀를 막았습니다. 그 소리는 바람 소리라고 하기에는 너무 생생했고 울음소리라고 하기에는 너무 차가웠습니다. 사람의 소리도 아니고 짐승의 소리도 아닌 그 사이 어딘가에 있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발소리도, 목소리도, 문고리 흔들리는 소리도, 처마 위로 지나가던 날카로운 바람도. 옥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새벽 딸기 울 때서야
겨우 눈꺼풀이 무거워졌고 그마저도 꿈이 없는 짧은 잠이었습니다. 해가 뜨고 나서야 겨우 몸을 일으켜 문을 열었습니다. 문고리를 잡으려다 손이 멈췄습니다. 문고리의 검은 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손끝으로 긁어 냄새를 맡았습니다. 흙의 냄새. 아주 오래되고 습한, 오랫동안 어둠 속에 잠들어 있던 것들의 냄새. 옥녀는 이 냄새를 알았습니다. 맡아본 적이 있는 냄새였습니다. 남편의 장례를 치르던 날, 무덤 옆에서 맡던 바로 그 냄새였습니다. 땅을 파던 사람들의 곁에 서서 떨리는 다리로 버티던 그날의 냄새. 마치 무덤 흙처럼. 옥녀는 손을 씻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래도 그 차가운 감촉이 손바닥에서 지워지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맑은 하늘 아래서 햇살이 환하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왜 이렇게 추울까요? 마을에 소문이 퍼지는 것은 금방이었습니다. 이웃 안악이 한 명에게 말하면 그것이 2명이 되고 2명이 5명이 됩니다. 초가집 여자, 죽은 남편, 밤마다 나타나는 발자국, 문고리에 묻은 흙. 사람들은 우물가에서 밭두렁에서 서로의 집 마당에서 수군거렸습니다. 입이 낮아지고 눈빛이 은밀해지는 방식으로 소문은 퍼졌습니다. 초상집엔 귀신이 붙는 법이야. 예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네. 젊은 과부라 더 그렇지. 그런 기운이 모인다잖아. 남편이 미련이 남아서 그러는 거 아니겠어. 다 원이 있으니까. 사람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보탰습니다. 누군가는 걱정하는 척했지만 실은 흥미로운 눈빛이었고 누군가는 진심으로 두려워하면서도 자꾸 이야기하고 싶어 했습니다. 사람이 모이면 무서운 이야기를 멈출 수가 없지요. 특히 다른 사람의 불행을 두고 하는 이야기라면 더욱이. 옥년에게 그 소문이 닿은 것은 사흘 뒤였습니다. 아무도 직접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을 어귀를 지날 때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져 있었고 길을 걷다 마주치는 이들이 슬쩍 자리를 피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옥년은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걸었습니다. 이미 충분히 외로운데 그 외로움이 더 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마을에서 나이가 가장 많은 노파가 옥년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70을 훌쩍 넘긴 여인이었습니다. 등이 굽어 있었고 지팡이를 짚고 걸었지만 눈빛은 형형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 마을에서 가장 많은 죽음을 본 사람이었습니다. 그 노파가 방문 앞에 앉아 낮게 말했습니다. 밤에 절대 문 열지 마라. 옥년이 대답하려 했지만 노파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불러도 열지 마. 3번 부르면 4번은 부르지 않는다. 그게 무슨 뜻인지 옥년은 물으려 했습니다. 3번이면 지나가고 4번째가 없다는 것인지 아니면 3번을 버티면 영영 오지 않는다는 것인지. 하지만 노파는 더 이상의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팡이 소리가 마당을 지나 멀어졌습니다. 3번 부르면 4번은 부르지 않는다.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또 자정이었습니다. 눈은 다시 내리기 시작했고 바람은 잠잠했습니다. 그런데 발소리도 없이 갑자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열어라. 한 번이었습니다. 옥년은 이불을 꼭 붙잡았습니다. 노파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열지 마라, 열지 마라, 열어라. 2번째였습니다. 심장이 귀 안에서 울렸습니다.
목소리는 어젯밤보다 더 가까웠습니다. 문 바로 앞에서 말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숨결이 느껴질 것만 같은 거리였습니다. 옥녀는 눈을 꼭 감았습니다. 열어라. 세 번째였습니다. 그리고 고요했습니다.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바람도 없었습니다. 눈이 내리는 소리조차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옥녀는 숨을 참은 채 기다렸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노파의 말이 맞았습니다. 3번 부르고 4번은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을 떴을 때 옥녀는 더 무서운 것을 보았습니다. 창호지에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사람의 형상이었습니다. 문 바로 앞에 서 있는 누군가의 실루엣. 그것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거기 서 있었습니다. 이쪽을 바라보는 것인지 등을 돌리고 있는 것인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 윤곽이 사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동이 틀 때까지 그림자는 거기 있었습니다. 새벽빛이 들어올 때서야 겨우 흐려지고 옅어지고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림자가 사라진 자리에는 아무런 흔적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두려웠습니다. 사흘째 아침이었습니다. 날이 밝아 옥년이 문을 열었을 때 처음에는 아무것도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은 흐렸고 눈은 밤새 조금 더 쌓여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물을 깃고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평범한 아침이라고 생각하려 했습니다. 밥 한 그릇을 앞에 두고 숟가락을 드는 척도 했습니다. 그러다 마당 구석에서 이상한 것을 보았습니다. 닭이 한 마리 목이 꺾인 채 누워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눈이 잘못된 줄 알았습니다.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멈춰 섰습니다. 목이 꺾여 있었습니다. 그것도 이상한 방향으로 사람의 손이 했다고 보기 어려운 각도로.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피가 없었습니다. 털 위에도 눈 위에도 닭이 눈 주위에도 피가 한 방울도 없었습니다. 목이 꺾였는데 피가 없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옥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 닭의 털이 살랑이는 것만 보였습니다. 죽은 것인데 살아있는 것처럼 깃털이 흔들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자 저마다 다른 말을 했습니다. 족제비가 들어온 것이 아니냐, 뱀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 각자 나름의 설명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족제비가 피를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닭을 죽이지는 않습니다. 뱀은 겨울에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도 맞지 않는 설명을 하면서 아무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노파는 옥년이 이야기하자 표정이 굳었습니다. 재물을 요구하는 것이야. 다음에는 더 큰 걸 원할 거다. 그날 저녁부터 옥년은 불을 끄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 촛불 2자루를 켜두고 영정사진 앞에도 불을 밝혔습니다. 작은 불빛이지만 없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영정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무표정했습니다. 영정사진이란 늘 그런 것이지만 오늘따라 그 표정이 무언가를 경고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정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처음부터 달랐습니다. 발자국 소리도 목소리도 없었습니다. 고요했습니다. 그러다 창호지에 그림자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그림자가 문에서 한 발짝 떨어져 있었는데 이날 밤은 훨씬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창호지의 형상이 맞닿을 듯 가까이 선 것처럼 그림자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옥녀는 보았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형상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실루엣이라는 것이 대부분 비슷하게 보이니까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목이 이상했습니다. 목이 너무 길었습니다. 사람의 목이라고 하기에는 2배, 3배는 되어 보이는 길이. 머리는 작은데 목이 그 아래로 길게 늘어져 있는 형태. 마치 목이 늘어난 것처럼,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목의 자리에 붙어 있는 것처럼. 검은 형체였습니다. 옥녀는 소리를 지르려 했지만 목이 잠겨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2 손으로 입을 막고 창호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림자는 오래도록 거기 서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서서히 옆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방의 옆면 창호지 쪽으로, 마치 방 안을 들여다보며 돌고 있는 것처럼. 그날 새벽 옥녀는 결심했습니다.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다고. 무당을 찾아야 했습니다. 해가 뜨자마자 옥녀는 마을에서 가장 먼 곳에 사는 무당의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눈길이 발목까지 빠지는 길이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걸음마다 무거웠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무당의 집은 마을에서 고개를 2번 넘어야 닿는 곳이었습니다. 깊은 산자락에 홀로 서 있는 집이었습니다. 주위에 잡목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고 집 앞에는 빛바랜 금줄이 걸려 있었습니다. 문 앞에서 발걸음이 잠시 멈췄습니다.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그만큼 이 일이 심각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같아서. 하지만 옥녀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무당은 60쯤 되어 보이는 여인이었습니다. 흰 머리를 뒤로 묶어 올렸고 눈빛이 깊고 조용했습니다. 이름은 선무였습니다. 그녀는 옥년을 보자마자 아무 말도 묻지 않고 방으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방 안에는 향로가 있었고 벽에는 신장들의 그림이 걸려 있었습니다. 선무는 향에 불을 붙이고 앞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향로를 든 손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향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탁. 선무가 눈을 떴습니다. 그 눈빛이 처음과 달랐습니다. 무언가를 본 것처럼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이 집 문턱을 넘지 못한 혼이 있구나. 조용하고 분명한 말이었습니다. 옥년이 무슨 말인지 물으려 하자 선무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그리고 낮게, 아주 낮게 속삭였습니다. 내 남편 아니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향 냄새가 더 짙어진 것 같기도 했고 벽이 조금 가까워진 것 같기도 했습니다. 옥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무엇이요? 선무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떠돌이 혼이다. 아주 오래된 것이야. 형상이 없어서 사람의 길을 빌려야 하는 것들이지.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기운을 따라가는 거야. 초상집엔 그런 기운이 있어. 죽음의 기운과 슬픔의 기운이 겹치는 곳이니까. 그 기운이 저란 말이오? 선무는 대답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의 형상을 빌린 것일 뿐이야. 내 기억 속에서 그 얼굴을 꺼내다가 내 앞에 내놓은 것이지. 그러면 내가 흔들린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다. 무서워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워서 흔들린다는 것을. 옥년은 손이 떨렸습니다. 그동안 그 목소리를 남편의 목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 무서웠고, 더 슬펐고, 어쩌면 더 열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남편이 아니라면 자신은 무엇을 그리워하고 있었던 걸까요?
선무는 붉은 실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부적 3장을 준비했습니다. 문 위에 하나, 창 위에 하나, 방 안남쪽 벽에 하나. 직접 집에 와서 붙여주겠다고 했습니다. 2 사람은 다시 눈길을 걸어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선무가 집에 들어서서 부적을 붙이는 동안 옥녀는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선무의 입에서 알 수 없는 말들이 흘러나왔습니다. 낮고 빠르고 리듬이 있는 말들. 부적을 모두 붙이고 나서 선무가 말했습니다. 사흘만 버텨라. 사흘 안에 이것이 지나가면 다시는 오지 않아. 하지만 사흘을 못 버티면 다음에 내가 와도 소용이 없을 수도 있다. 옥녀는 그 말의 무게를 오래 생각했습니다. 사흘. 고작 사흘. 그런데 그 사흘이 살면서 가장 긴 시간이 될 것만 같았습니다. 첫째 날 밤이었습니다. 부적을 붙이고 나서 처음 맞는 밤이었습니다. 옥녀는 불을 켜두고 앉아서 선무가 남긴 붉은 실을 손목에 감았습니다. 손목에서 팔꿈치까지 3번 감으면 나쁜 기운을 막아준다고 했습니다.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었지만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것이 그나마 위안이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자정이 되었습니다. 문 앞에서 그림자가 서성였습니다. 여느 때처럼 천천히 오고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가까이 오다가 멈추거나 물러나기도 했는데 이날 밤은 멀리서 서성이기만 했습니다. 문 가까이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부적이 효과가 있는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옥녀는 새벽까지 잠을 자지 못했지만 밤은 무사히 지나갔습니다. 둘째 날 밤이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자마자 불안한 기운이 시작되었습니다. 공기가 달랐습니다. 더 무겁고 더 차가웠습니다. 방 안에 있는 향 연기가 이상하게 흔들렸습니다. 창문이 닫혀 있는데 연기가 일정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마치 어딘가에서 바람이 새어 들어오는 것처럼. 하지만 틈은 없었습니다. 자정이 조금 지났을 때 문을 세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 쿵, 쿵. 예전에 조심스럽고 느린 노크가 아니었습니다. 묵직하고 강한 소리였습니다. 문이 들썩였습니다. 빗장이 흔들렸습니다. 옥녀는 그 소리에 몸이 굳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무서워서 나는 눈물인지 서러워서 나는 눈물인지 알 수 없는 눈물이었습니다. 열어라.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남편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더 낮고 더 굵고 무언가 비틀린 것 같은 소리였습니다. 마치 여러 목소리가 한꺼번에 섞인 것처럼 하나인데 하나가 아닌 것 같은 소리였습니다. 옥녀는 눈을 감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쿵, 쿵, 쿵. 계속 두드렸습니다. 그렇게 한참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새벽이 되어서야 소리가 멎었습니다. 둘째 날도 버텼습니다. 셋째 날 밤이었습니다. 이날은 처음부터 달랐습니다. 해가 넘어가는 시각부터 집 안의 온도가 뚝 떨어졌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지폈지만 방이 따뜻해지지 않았습니다. 숨을 내쉬자 입김이 보였습니다. 한겨울 바깥 날씨처럼 차가운 방 안이었습니다. 촛불이 이유 없이 흔들렸습니다. 일렁이다가 거의 꺼질 듯 낮아지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자정이 되기 전 방 안남쪽 벽에 붙은 부적이 스스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불씨도 없이, 성냥도 없이,
그냥 천천히 가장자리부터 불이 붙었습니다. 활활 작은 불꽃이 붉게 타올랐습니다. 옥녀는 끄려고 손을 뻗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순식간에 부적이 타버렸습니다. 재만 남았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쾅! 문이 열렸습니다. 빗장이 걸려 있었는데도 문이 열렸습니다. 안으로 차가운 바람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 바람이 몸 안까지 파고드는 것 같았습니다. 옥녀는 소리를 지르려 했지만 목이 잠겼습니다. 그림자가 문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문턱을 넘어 방 안으로. 형체가 뚜렷하지 않았습니다. 목이 긴 검은 형상이 찰나해 보이다가 흩어지고 다시 모이다가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옥년 가까이 다가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옥년은 쓰러졌습니다. 기절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것은 차가운 냄새였습니다. 땅속 깊은 곳의 냄새, 오래된 흙의 냄새, 아무도 없는 곳의 냄새. 눈을 떴을 때 방 안은 고요했습니다. 얼마나 정신을 잃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창호지로 빛이 들어오는 것을 보면 낮은 된 것 같았습니다. 몸이 무거웠습니다. 이불이 몸을 감싸고 있었지만 여전히 추웠습니다. 손가락을 움직여 봤습니다. 움직였습니다.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방 안은 멀쩡해 보였습니다. 부적이 탄 자리만 빼고는 남쪽 벽에는 검게 그을린 흔적이 남아 있었고 제가 조금 흩어져 있었습니다.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아니, 열려 있다기보다 빗장이 부러져 있었습니다. 안쪽에서 걸어둔 빗장이 안에서부터 부러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밖에서 힘을 가해서 생기는 형태가 아니었습니다. 옥녀는 방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그때 거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남편이 쓰던 작은 거울이었습니다. 세수할 때 쓰던 것으로 부엌 쪽 작은 선반 위에 올려두던 물건이었습니다. 그 거울이 지금은 방 한가운데에 놓여 있었습니다. 누가 옮겨 놓은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옥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자신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창백하고 눈 아래의 그림자가 드리운 얼굴.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도 너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 얼굴이 정말 자신의 얼굴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거울 속 옥년의 뒤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었습니다. 남편의 체형, 남편의 키, 남편의 옷차림. 그런데 눈동자가 없었습니다. 눈이 있는 자리가 하얀 공백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그냥 비어있는 눈. 그리고 그것은 입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움직임도 없었습니다. 그냥 거기 서 있었습니다. 보이는 것인지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인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옥녀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시 거울을 보았습니다. 거울 속에도 이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옥년의 얼굴만 있었습니다. 옥년은 거울에서 눈을 돌렸습니다. 그 순간 남편의 무덤이 떠올랐습니다. 왜 갑자기 그것이 생각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생각이 나자마자 가야 한다는 느낌이 왔습니다. 장례를 치른 곳, 마을 뒤편 양지바른 언덕에 있는 작은 무덤. 옥년은 외투를 걸치고 집을 나섰습니다. 눈길을 헤치고 언덕을 올라갔습니다. 멀리서도 이상한 것이 보였습니다.
무덤이 반쯤 파헤쳐져 있었습니다. 옥녀는 달려갔습니다. 아니, 달리려 했지만 눈이 발목까지 빠져 제대로 뛸 수 없었습니다. 비틀거리며 무덤 앞에 섰습니다. 흙이 양쪽으로 파여 있었습니다. 손으로 판 것 같은 흔적이 아니었습니다. 안에서 파고 나온 것 같은 형태였습니다. 관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뚜껑이 열려 있었습니다. 관은 비어 있었습니다. 옥녀는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비어 있는 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안에 있어야 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땅이 흡수한 것인지 무언가가 가져간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밤마다 찾아온 그것은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선무가 다시 왔습니다. 옥년이 달려가서 말하기도 전에 선무는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짐을 싸서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향다발과 부적들, 그리고 작은 항아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항아리 안에 무엇이 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선무는 집 안에 들어서자마자 말했습니다. 이건 떠돌이 귀다. 옥년이 무덤 이야기를 하려 하자 선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알고 있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죽은 자의 형상을 빌려붙는 것들이 있다. 빈 집처럼 형체 없이 떠돌다가 가장 가까운 사람의 기억 속에서 형상을 가져오는 거야. 내 기억 속에 있는 남편의 형상을 빌려다가 내 앞에 나타난 것이다. 그리고 관 안에 있던 것도 그것이 먹어치운 거야. 힘이 세지면 주변의 것을 흡수한다. 옥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말들이 머릿속에서 천천히 자리를 잡아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의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선무는 방 안내 구석에 향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항아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붉은 물이 담겨 있었습니다. 선무의 손이 그 물을 찍어 방 안 곳곳에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문 위에, 창 아래에, 마루 끝에, 천장의 대들보 가까이에 붉은 물이 점점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선무가 입을 열었습니다. 리듬이 있는 말들이 흘러나왔습니다. 빠르고 낮고 끊어지는 것 같으면서도 이어지는 말들. 옥녀는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그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우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소리가 공간을 메우는 것이 이렇게 실감나게 느껴질 수 있구나 싶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갑자기 달라졌습니다. 무겁고 차가운 것이 밀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선무의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향 연기가 이리저리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소리가 들렸습니다. 비명이었습니다. 인간의 목소리라고 하기에는 너무 낮고 짐승의 소리라고 하기에는 너무 분명한 말이었습니다. 나는 배고프다. 그 목소리는 방 안 모든 곳에서 동시에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천장에서, 벽에서, 바닥에서. 옥녀는 귀를 막았습니다. 하지만 귀를 막아도 들렸습니다. 나는 배고프다. 나는 오래 굶었다. 나는 배고프다. 그 말이 반복되었습니다. 반복될수록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작아지면서 더 처절하게 들렸습니다. 선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빠르게, 더 크게 말을 이었습니다. 향불이 갑자기 모두 꺼졌습니다. 한꺼번에 방 안이 어두워졌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검은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목이 길고 형체가 일정하지 않은 그것. 이쪽으로 오려는 것처럼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선무의 목소리가 정점에 달했을 때 바람이 일었습니다. 방 안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 바람이 그림자를 휩쓸었습니다. 그림자는 비틀거렸습니다. 흩어졌다가 다시 모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바람은 계속 불었고 그것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방 안에 다시 향을 피웠습니다. 조용히 타는 연기가 곧게 올라갔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옥녀는 남편의 무덤을 다시 봉했습니다. 선무가 새 부적을 무덤 위에 묻었고 흙을 다시 다졌습니다. 짧은 묵념을 드렸습니다. 남편에게, 아니 남편이 있어야 할 자리에. 그날 이후로 발자국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창호지에 그림자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옥녀는 처음으로 밤새 잠을 잤습니다. 꿈도 꾸었습니다. 남편이 나오는 꿈이었습니다. 눈동자가 있는 얼굴로 아무 말 없이 그냥 웃고 있는 남편. 눈을 뜨고 나서 옥녀는 오랫동안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무서워서 우는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그리워서 우는 울음이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눈이 녹았습니다. 옥년의 집 마당에 작은 꽃이 피었습니다. 하지만 눈 내리는 밤이면 지금도 문 밖에서 아주 희미한 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사각. 그것이 바람인지 아니면 아직 이름 없이 떠도는 무언가인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 소리는 정말 사라진 걸까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무서운 밤, 혼자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지금 문 밖에서 소리가 들리지는 않으신가요? 한번 귀 기울여 보세요. 그것이 바람 소리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인지. 이 채널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다려 주세요. 그 소리는 정말 사라진 걸까요?